현재 스테이트의 밸류만 업데이트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MC는 이렇게 방문하는 게 모든 스테이트를 방문한다라는 걸 애초에 보장을 못하는 건 맞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을 때 MC 가지고 옵티멀 폴리시 내지 정확한 밸류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으면 모든 스테이트 또는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방문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에서 컨버전스가 성립한다라는 건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무한히 방문 가능할 때 성립한다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temporal difference는 얘랑 달리 현재 스테이트랑 next 스테이트 요 두 놈 정보만 가지고 업데이트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얘처럼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긴 하는데, 얘는 오로지 관심사는 현재 스테이트의 정보만 관심이 있어요. next 스테이트의 정보는 사실 타겟으로 삼고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스테이트에서의 값은 애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temporal difference는.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를 방문하고, 그러니까 얘네들 알고리즘이 일단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여러분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실 때 눈여겨봐야 될 점은, 얘는 에피소드 끝까지 관찰한다, 얘는 현재 시점과 넥스트 스테이트만 관찰한다. 일단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얘랑 얘는 각각 모든 스테이트를 다 관찰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몬테카를로도 그렇고 TD도 그렇고 오로지 현재 시점에서의 값만 업데이트하는 게 원칙입니다. 몬테카를로는 중간에 방문하는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걸 보장을 되지만, TD는 오로지 현재 내가 자, TD도 그렇고 MC도 그렇고 일단 방문한 스테이트에 업데이트를 하는 건 맞는데, MC는 방문한 스테이트에서의 GT를 관찰하고 걔를 통해서 한꺼번에 업데이트 하는데, TD는 뒤에서 ST 업데이트 해가지고 앞에 시점에서 ST를 업데이트 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VST를 업데이트 했어요. 그 다음에 ST 플러스 1 시점에 가가지고 ST 플러스 1 시점에서 밸류 펑션과 업데이트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뒤로 들고 와서 VST를 업데이트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VST를 업데이트 시켰으면 그 넥스트 스테이트에서의 밸류값만 업데이트하면 끝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스테이트는 관심거리가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도 업데이트할 때 뒤에 있는 녀석을 업데이트하라고 쓰는 것도 아니다? 아니다. 오로지 현재 여기 시점의 스테이트만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 temporal difference는 적게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temporal difference에서 모으는 데이터들은 state, reward, next state. 자, Q 펑션 관점에서는 state action, reward, next state, next action이겠죠, 그죠? 얘는 관심 자체가 현재 스테이트와 액션에서, 즉 현재 주어진 나한테 정보에서 그 넥스트까지 관찰했을 때 얻은 정보 가져와가지고 현재 시점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게 목적이에요. 넥스트 스테이트나 액션을 목적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시점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현재 시점뿐이에요. 몬테카를로도 현재 시점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일단 에피소드 쭉 간 다음에 내가 방문한 모든 스테이트별로 값들을 다 업데이트 한꺼번에 쭉 하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업데이트하는 밸류들이랑 앞쪽에서 업데이트하는 밸류들이랑 어떻게 될까요? 퍼스트 BC 시점이 아니라면 조금씩 코릴레이트 되겠죠. 근데 temporal difference는 묘하게도 state action, reward, state action 요 녀석들끼리는 코릴레이트 되어 있는데, 요 녀석들을 따로따로 내가 분절시켜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겠죠? state action, reward,
next state national record, next state national record 이렇게 체인 형태로 내가 데이터를 모으게 될 거잖아요. 몬테칼로는 에피소드를 쭉 이렇게 다 모아야 되는데 TD는 state action record, state action record, state action record 요 단위로 내가 끊어서 모을 수 있어요. 자, 요걸 저희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할 거예요. 몬테칼로랑 달리 temporal difference modell은 데이터를 활용할 때 state action record, state action record, state action record를 분절시켜서 끊어서 모여서 학습을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 각각의 state action record, state action record들이 서로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될까요? 자, 몬테칼로는 내가 방문한 이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temporal difference는 state action reward 물론 업데이트 하려면 next state action 정보가 필요하긴 하지만 얘는 업데이트하기 위한 거고 얘랑 다른 시점에서의 state action reward, state 요 정보들이 있어요. 내가 업데이트 할 때 요 정보랑 요 정보를 따로 들고 와서 업데이트를 해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몬테칼로에서도 제가 정확한 밸류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로고들 안전한 걸 위해서는 뭘 보장시켜줘야 되는데 자, IID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IID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First visit 시점에서의 스테이트 정보라는 걸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몬테칼로는 그 First visit 시점에서의 스테이트에서만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에스티메이션을 컨버트 하게 됩니다. temporal difference는 컨버전스에 위해서는 사실은 그냥 에피소드 전체 다 끌어당겨서 써도 상관없는데 근데 어떤 장점을 사실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스테이트 액션 리얼드 이 페어들을 분절시켜서 서로 연결시킬 필요 없이 각각의 순서를 내가 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섞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그거를 어떻게 넌 IID 시퀀스들을 우리가 빼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넌 IID 시퀀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티메이트를 하거나 러닝을 시킬 때 매번 겪는 문제가 있는데 비슷한 즉 넌 IID가 아닌 상태에서 샘플링되는 데이터들을 같이 넣다 보니 바이어스가 생기거든요. 바이어스가 생기는 걸 어떻게든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 바이어스가 생기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줄 수가 있냐면 스테이트 액션 리얼드 정보들이 매번 연속적으로 관찰이 되는데 그 연속적으로 관찰이 되는 정보들을 무조건 다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연속적으로 사용되지 않고도 정보들을 내가 분절해서 각각 다른 순서로 가져와서 밸류 펑션 업데이트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정말 이제 인원이 배우시는 분들은 미니배치 업데이트, 미니배치 SGD 배우잖아요, 진짜. 미니배치 SGD가 뭐예요? 자, SGD랑 미니배치 SGD의 차이가 뭐죠? SGD랑 미니배치 SGD의 차이. 뭐라고요? 그렇죠. 자, 전체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배치라고 부릅니다. 뭐 어플레이션 데이터는 좀 많이 안 돼요. 어쨌든 전체 데이터 이렇게 등산도 있고, 네, 보통 이런 걸 우리 머신러닝 사람들은 배치라고 부르는데, 자, 배치라고 하는 얘기는 뭐 x, y로 써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x1, x2, x3 이렇게 그냥 x로만 인덱스 만들어서 일단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터를 이렇게 한 놈만 가져와서
xi 한 놈만 가져와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SGD라고 불러요.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예요? 반면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배치라고 부르는 요 녀석 전체를 다 들고 와서 풀 그레디언트를 쭉 계산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 미니벨스 S는 뭘까요? 자, 미니벨스 S는 방금 저 학생분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거를 미니 배치라는 전체 배치가 아니고 요 배치 안에서 데이터들을 샘플링을 합니다. 이거 순서대로 자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랜덤하게 잘라서 가져와야 돼요. 이거 이렇게 순서 맞춰서 항상 일자 정렬로 가져오시면 무조건 터집니다. 문제가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안 돼요. 얘네들을 유니폼하게 샘플링해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 개수가 가장 비개면 그거를 전체 데이터 개수인 비개보다 훨씬 작은 n개의 샘플들을 받아서 걔네들만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 게 미니 배치 SG. 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업센트 디센트는 하나씩 가져와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니까 일단 쟤는 느려요. 쟤는 느리고 여러분의 GPU를 일단 낭비시킬 확률이 큽니다. 네. 그죠? 꿀배치 그레디언트는 뭐가 문제예요? 자, 배치를 전부 받아오니까 뭐가 문제예요? 첫째, 뭐가 문제죠? 메모리. 여러분의 전체 데이터가 전체 메모리 절대 안 올라갈 확률이 크죠. 올라간다고 해도 뭐가 문제일까요? 올라간다고 해도 뭘 만족 못할까요? 올라간다고 해도 뭐가 만족 못시키냐면은 SGD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론적인 장점을 절대 못 사용하게 됩니다. 왜? 얘는 요 SGD 상황에서 얻게 되는 장점이지 내가 고정된 전체 데이터에서 고정된 로스 서피스에서 업데이트 흔적에서 얻게 되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내가 전체 배치를 가져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 요거의 장점을 못 누립니다. 아시겠죠? 얘는 SGD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에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 하게 되잖아요. 교수님, 저의 GPU는 메모리가 빵빵하니까 전체를 넣을게요. 안 됩니다. 요거의 장점은 뭐예요? 요거의 장점을 못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관점에서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메소드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관점에서 손해를 보는 게 일단 커요. 물론 이론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좀 의견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딥러닝 하는 사람들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안 씁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안 써요. SG도 안 써요. 뭘 쓰냐면은 미니 배치 SG를 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배치는 아니고 배치 중에서 일부를 유니폼 샘플링 해가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조금 더 현명한 사람들은 그냥 유니폼 샘플링도 아니고 스트레이트 파일에서 샘플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훨씬 더 성능이 더 좋아요. 자, 근데
요거 해줄 때 강학습 성경을 생각해보세요. 강학습에서 우리가 업데이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강학습에서의 업데이트는 사실 이거였어요. 그죠? HTTP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GPU를 낭비하게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시도할 방법을 보면 일단은 에피소드별로 쭉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 놓으실 거예요. 쌓아 놓는다라는 표현은 좀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의 데이터 저장소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의 DB가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의 DB가 있고 보통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모으거나 어떤 시뮬레이터를 보통 동작시킬 때는 어디서 동작시키게 되냐면 CPU 코어 단에서 여러분이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강학습은 코어 하나에서 불리는 알고리즘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코어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느려요, 강학습은. 자, 여러 개의 코어에서 에피소드를 각각 모아가지고 에피소드를 각각 에피소드에 각각 CPU에서 동작을 시키면서 모으게 되는 몬테카를로 메소드라면은 요 각각의 에피소드에 대한 리턴드 정보들을 쭉 모으겠죠. 모은 걸 가지고 여러분의 GPU 녀석에다가 얘를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럼 GPU가 그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겠죠? 업데이트 한 거를 DB라고 했는데 사실 DB한테 쓸 필요는 없고 이 각각의 CPU들한테 내가 학습시킨 새로운 패러미터예요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강학습 방법론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GPU 하나에 여러 개의 CPU 코어를 달아서 각각의 CPU가 각각 따로 인발로먼트랑 인터랙션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 모은 거 저장하고 저장된 거 학습시킨 거 다시 디스트리뷰트 시키고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들 설계를 해요. 물론 이거는 정말 초보적인 설계고 조금 더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지는 않지만 어쨌든 크게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설계된 강학습 알고리즘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모으려면 얘를 일단 모을 때요 세타를 내가 아까 전에 GPU에서 학습시킨 이 파라미터들을 다 같은 걸 보낼 거잖아요. 같은 녀석들을 다 싱크로나이즈해서 보낼 거잖아요. 그죠? 같은 폴리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모은 에피소드들 정보들일 거란 말이에요. 자,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됐을 때 그럼 몬테칼로 애들은 각각이 다 에피소드별로 모은 이 리턴들 가지고 밸류 펑션들을 한꺼번에 업데이트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몬테칼로 메소드는 동작 잘 합니다. 그런데 내가 MC가 아니라 이번엔 템포럴 디퍼런스를 위해 스테이트, 액션, 리어드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 넥스트 액션 이 정보들을 좀 보낼 거거든요. 이 정보들을 보내요. 자, 에피소드랑 달리 얘네는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얘네들은 잠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 동일한 스테이트에서 동일한 폴리시로 만약에 보내시게 되면 얘네들끼리 굉장히 유사할 확률이 너무 커요.
자, 그걸 위해서 굉장히 exploration 플리즈를 잘 짤 때도 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얘네들끼리 서로 비슷하게 모일 확률이 너무 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계에 쭉 쌓아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해줘야 되냐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미니 배치 SG들을 하는 것처럼 스테이트 액션, 리얼드, 스테이트 액션, 리얼드, 스테이트 액션, 리얼드 이렇게 정보들을 쌓아놨을 때 걔네들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유니폼 샘플링 한다고 했잖아요. 유니폼 샘플링 하듯이 스테이트 액션, 리얼드 페어들의 위치를 랜덤하게 뽑아서 업데이트하게 됐을 때 그렇게 해도 과연 배율 펑션 에스티메이션에 문제가 없는지가 보장이 돼야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템포럴 디퍼런스는 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여기서 모은 정보만 가지고 얘를 업데이트하지 뒤에서 발생하게 되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들의 정보가 현재 내가 업데이트하는 정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런 형태이 있기 때문에 현대 과학술에서 우리가 템포럴 디퍼런스에서 모으듯이 현재 스테이트와 액션 그리고 넥스트 스테이트와 넥스트 액션까지 관찰한 정보를 가지고 업데이트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때는 여러분이 딥러닝에서 쓰듯이 미니배치 SG들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실제로 여러분의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들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특히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 테크닉 중 하나가 바로 얘거든요. 미니배치 SG예요. 네, 이 메커니즘이 강화학습에서도 먹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떨 때? 템포럴 디퍼런스. 템포럴 디퍼런스일 때 스테이트 액션 페어별로 분절시켜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 시키는 게 실제로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요거를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오늘은 아닐 거고 이제 오늘 수업 다 끝나면 사실상 여러분이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 쭉다 배운 거고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DQ에 나가 설명을 드릴 텐데 DQ에는 알고리즘 단위로 설계를 하려고 그래요. 코드 단위로. 그때 요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멀티 CPU는 요거는 요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멀티 CPU를 어떻게 하는지도.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템포럴 디퍼런스는 그냥 밸류 펑션을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몬테칼로 메소드보다 좀 더 장점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에피소드가 다 끝나기 전에 업데이트가 가능하니까 굳이 에피소드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뭐가 가능하다? 학습이 돼서 좀 더 빠른 컨버전스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에피소드가 긴 그런 방학습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몬테칼로 방법론보다는 템포럴 디퍼런스 방법론을 쓰는 게 좀 더 추천되는 이유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치? 몬테칼로 기법은 밸류 펑션 수렴까지는 뭐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고 했죠? 로그드 라지 넘버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고 했는데요. 옵티멀 폴리시로 컨버전하는 게 보장이 된다고 했었나요? 안 된다고 했었나요? 아주 몇 가지 어셈션들이 주어질 때만 보장이 된다고 했었죠. 그죠? 물론 최근에 나왔던 이론들은 굉장히 많이 보장이 돼서 이제는 몬테칼로 메소드로 컨버전스를 옵티멀 폴리시로 컨버전스를 보장한다까지는 의견이 증명이 됐어요. 근데 템포럴 디퍼런스는 그 이전에
네. 옵티멀 폴리시에 대한 컨버전스를 보장해 주는 게 증명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보게 되면 템펄 디퍼런스가 먼저 나왔고 MC 매수가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템펄 디퍼런스를 더 많이 연구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 컨버전스 이론들이 개발이 된 거고 MC 매소들은 생각보다 뒤에 나왔어요. 뒤에 나온 게 이제 이론이 조금 더 늦게 이제 개발된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순서로 봤을 때 조금 바꿔서 소개를 했어요. 사실. 근데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템퍼럴 디퍼런스 메소드가 컨버전스 측면에서는 좀 더 나은 그런 가지고 실제로 옵티멀 폴리시로 수렴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 왜냐하면 그냥 밸류 펑션 에스티메이션만 충족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옵티멀 폴리시의 밸류 펑션으로 수렴시키게 해주니까. 나는 그냥 얘를 믿고 쓰고 뭐만 하면 돼요? 거기서 얻은 옵티멀 밸류 펑션으로 그냥 그리드 폴리시 찾은 다음에 쓰면 됩니다. 그죠? 단, 이 녀석도 어프록시메이션 단계로 가면 즉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커져서 우리가 러닝 메소드를 쓰거나 또는 에스티메이션 메소드를 쓰는 단계로 가게 되면 당연히 보장이 안 됩니다. 이게 보장이 안 되는 이유는 러닝 메소드의 한계 이런 게 아니고 애초에 우리가 밸류 펑션을 정확하게 이그젝트하게 러닝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펑셔널 클래스에서 최대한 가깝게 타겟 밸류 펑션에 가깝게 만드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그걸로 찾은 밸류 펑션을 가지고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게 옵티멀 폴리시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에 한계일 뿐이지 러닝 메소드의 한계 약간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어프록시메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는 아무리 내가 밸류 펑션에 근사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폴리시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옵티멀 폴리시로 나오는 게 보장이 안 돼서 그런 것뿐이죠. 하지만 태블러 데이터 관점에서 즉 finite state and action 상황에서는 옵티멀 폴리시 수렴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in practice 관점에서도 샘플 디퍼런스가 몬테카를로 메소드보다 컨버전스가 빠르다고들 주장을 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요 말을 믿고 템퍼럴 디퍼런스가 짱이에요 라고 해서 맨날 이제 그것만 갖다 쓰시잖아요. 이 코스간 템퍼럴 디퍼런스가 동작이 안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언제 있는지를 조금 케이스별로 소개를 할 건데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딥러닝 기반으로 만약에 쓰게 될 때 템퍼럴 디퍼런스랑 퓨어러닝 메소드랑 어떤 때가 우세한지를 좀 한번 보면은 재밌는 비유가 될 겁니다. In practice라는 말은 대체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약간의 바이어스가 좀 들어있어요. 일종의 나는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될 때를 발표하는 거고 내가 이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지지하는 이론이 아니라 딴 게 잘 되네? 이건 말이 안 돼. 지옥. 이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꼭 항상 여러분이 논문을 믿으시면 안 돼요. 논문은 서바이벌 바이어스가 있어서 그러니까 생존 편향 같은 게 있어서 잘된 논만 발표를 합니다. 잘 되지 않는 방법론은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한 국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꼭 논문에 있는 메소드들을 반드시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건 공개된 코드와 잘 설명된 자료, 그러니까 공개된 코드와 다른 사람의 어떤 리프로덕션이 믿을 필요는 있지만 네이처에 나왔다, ICM에 나왔다, 유리스에 나왔다, 배널 오브 스태츠에 나왔다 해가지고 반드시 그게 좋은, 그러니까 꼭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담이긴 한데 좋은 연구자라는 거는 좋은 저널 또는 학회 논문을 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믿고 쓸만한 논문을 쓴 사람이 좋은 연구자예요. 여러분은 좋은 연구자의 논문을 믿으셔야지 좋은 학회나 좋은 저널에 나온 논문을 믿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바이어스되어 있고 제한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러닝 메소드, 특히 머신러닝 학회들이 꽤 그런 논문들이 좀 올라오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약간 이 부분은 좀 속도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좀 잘못된 코드를 올리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으실 때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통계학도 마찬가지. 통계학 논문들도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틀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되게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건 이 스트렝스 밸류 펑션 업데이트를 위한 메소드였어요. 자, 근데 우리의 목표는 스트렝스 밸류 펑션 업데이트하는 게 목표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옵티멀 폴리시 파이 스타를 얻기 위한 거죠. 자, 근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시절과 다르게 옵티멀 폴리시 파이를 얻기 위해서는 V 파이를 얻는 걸로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시절 때는 V 파이를 알면은 Q 파이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옵티멀 폴리시도 얻을 수 있었죠? 방학스 방문론에서는 V 파이 S를 얻는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V 파이를 굳이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액션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V 파이가 아니고 컨트롤에서는 Q를 해야 돼요. 네, Q라고 해서 별반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STAT를 그냥 ST 자리 대신에 뭐만 넣으면 돼요? STAT로 바꾸고 V를 뭘로 바꾸면 돼요? Q로 바꾸면 돼요. 끝. 네, 그래서 STAT를 IT 플러스 1, ST 플러스 1, AT 플러스 1. 네,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와 현재 액션에서의 밸류 펑션을 뭘로 업데이트한다? next reward와 next state와 next action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로 배우는 temporal difference control 메소드인 SARSA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SARSA 언급을 계속 했었잖아요. SAR, SA. 얘가 실제로 알고리즘 이름이에요. 그래서 Q 펑션 업데이트를 할 때 현재 스테이트에서의 스테이트 액션과 next reward랑 그 다음에 같은 요 Q 펑션에다가 next state와 next action을 집어넣어서 얻은 밸류를 감마 곱해서 더해줍니다. 제가 뭐에 대체제예요? 자, 얘를 대체하는 녀석으로 GT로 MC를 썼듯이 얘를 대체하는 녀석으로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얘를 썼죠? 사실 요거 대신에 Q파이 ST 플러스 1, AT 플러스 1을 쓰면 되거든요. 걔를 쓰듯이 요걸 쓰는 거예요. 걔를 대체제로 써. 얘가 뭐가 되냐면 temporal difference 타겟이 되는 거고 요거랑 현재 Q와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temporal difference error가 되는 거예요. 자, 얘랑 앞에 있는 녀석의 차이는 보다 얘는 V파이로 실행시킬 거고 얘는 Q파이로 실행시킬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Q가 어느 정도 잘 실행됐다고 믿어봅시다. 그럼 옵티멀 폴리시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옵티멀 폴리시는 뭘로 얻으면 돼요? 자, Q에서 ST 하나 고정, S 하나 고정시켰을 때 QS에서 이 값을 가장 맥시멀하게 해주는 액션 A를 찾아줘가지고 요 스테이트 S에서는 요 액션을 고르라라고 디파인 해줄 수 있다. greedy 폴리시를 디파인 해줄 수 있죠. 자, 그렇게 옵티멀 폴리시를 찾아줄 수 있어요. 이 말인즉슨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얘를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쟤는 결국엔 우리가 어디로 사실 실험시키게 되냐면은 만약에 내가 그냥 파일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돌리시게 되면은 쟤는 그냥 파일 고정된 상태에서 q 펑션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무슨 단계에서 사실 조절이 가능하냐면 잘 보세요. 이 next 액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약간 여기서 지금 빠뜨린 정보가 뭐냐면 이 AT 플러스 1 있죠. 이 AT 플러스 1을 고를 때 지금 여기서 Q는 여기서 Q에서 고를 때 이 AT랑 여기서 Q를 고를 때 사용한 이 AT 플러스 1이 사실은 같으냐? 자, 얘는 저희의 목적이 뭐냐면 옵티멀 폴리시의 옵티멀 폴리시 액션 밸류 펑션인 Q 스타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주어진 폴리시 파이에 Q 파이를 수렴시키는 게 아니고 어디로 수렴해야 되나? 옵티멀 폴리시 파이에 Q로 수렴을 시켜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 액션을 고를 때 AT랑 next 액션을 고를 때에 사용되는 폴리시랑 같을 필요가 있을까요? 달면 달라도 될까요? 질문. 성분. 자, AT는 폴리시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리즘 돌릴 때 몬테칼로 메소드는 파일을 고정시키고 액션을 계속 샘플링 했죠. 근데 여기서는 AT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폴리시 파이에서 샘플링 해도 되는데 AT 플러스 1은 어떨까요? AT 플러스 1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폴리시 파이에서 다른 폴리시에서도 샘플링 가능하죠. 다시 얘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폴리시 파이가 있고 얘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폴리시 파이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폴리시 파이에서 샘플링도 가능하죠. 액션을. 원래 몬테칼로 메소드는 샘플링 해줄 때 액션들을 다 동일하게 유지시켜줘야 됐어요. 왜? 에피소드 끝까지 뭐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파일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일을 바꾸지 않으면서 액션 샘플링 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몬테칼로 메소드. 근데 템포럴 디퍼런스에서는 액션 샘플링 해줄 때 우리가 굳이 한 폴리시, 그러니까 동일한 폴리시 파일을 고정시켜두고 액션 샘플링 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자, 다시 말해서 AT랑 AT 플러스 1을 샘플링하는 파이란 녀석이 있을 거예요. 좀 더 잘. 그 다음에 AT 플러스 1을 샘플링하는 파이란 녀석이 있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요 두 개가 같으면 뭐라고 해요? 두 개가 같으면 요 두 녀석이 같으면 뭐라고 해요? 사실? 네. 두 녀석이 같으면 사실은 온폴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몬테칼로 메소드를 돌릴 때도 그렇고 몬테칼로 메소드에서 어떤 액션 폴리시를 다른 녀석으로 가져와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임포텐스 샘플링 거쳐가지고 익스펙테이션 조정해가지고 업데이트 하는 방식 설명드렸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넥스트 시점에서의 액션 정보를 내가 굳이 현재 시점에서의 샘플링하는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녀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네 두 개가 서로 같게 된다면 이 녀석은 온폴리시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쌀사는 온폴리시로 동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AT를 샘플링 할 때랑 AT 플러스 1을 샘플링 할 때 우리가 어디서 사실 동작하게 만들어주냐면은 그냥 샘플링 해주는 게 아니고 엡실론 그리드에서 샘플링 하겠고, 다시 말해서 파일을 그리드는 안 돼요. 그리드는 위험해요. 그죠? 그리드는 초기에 잘못 봤을 때 Q에서 그리디하게 설정해주게 되면은 잘못된 정보만 그냥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니까 그리디는 위험해요. 뭘 써주냐면 엡실론 그리디를 가져옵니다. 엡실론 그리디라는 건 뭐냐면 확률이 엡실론보다 작을 땐 내가 이미의 액션들을 유니폼하게 뽑는 거예요. 이미의 액션을 유니폼하게 전체 액션 스페이스에서 뽑는 걸 하는 거고, 엡실론보다 큰 확률로는 원래 내가 사용했던 그리디 폴리시 있죠? 앞에서 내가 사용한 펑션으로 얻어낸 그리디 폴리시 있죠? 그 그리디 폴리시를 사용하는 게 엡실론 그리디입니다. 그래서 얘는 확률적으로 그리디 폴리시를 선택하게끔 업데이트는 되지만, 업데이트가 돼요. 사실 얘네도 보면 기본적으로 뭐가 여기 세팅이 딱 들어가 있냐면은 엡실론보다 작은 확률로 뭐가 딱 세팅이 되냐면 익스플로레이션 스트래티지가 여기 박혀 있어. 요게 그래서 어디에 사실은 적용이 되냐면 이 파이랑 파이 프라임 요 두 녀석에 둘 다 동일하게 엡실론 그리드가 들어갑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자, 엡실론 그리드에서 그래서 내가 액션 A를, 즉 Q에서 도출한 그리드랑 가지고 엡실론 그리드 만들어서 액션을 요 엡실론 그리드에서 뽑아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은 우리가 이 나온 액션이랑 그 다음에 리워드랑 넥스트 스테이트를 관찰해서 이 A 프라임이랑 넥스트 액션이랑 넥스트 스테이트도 동일한 엡실론 그리드에서 뽑아내. 즉 원래 앞에서 나왔던 이 Q를 가지고 Q에서 만들어낸 그리드로 가지고 만들어낸 Q에서 만들어낸 그리드를 가지고 사용된 엡실론 그리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넥스트 액션 페어를 뽑아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사용된 이 스테이트 액션과 그 다음에 이 뒤에서 액션 프라임과 S 프라임을 엡실론 그리드 똑같이 가져온 녀석을 가지고 얘네들을 디파인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업데이트 해주냐면은 Q, S, A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얘는 에피소드의 각 스텝마다 업데이트 해주게 돼 있어요. 에피소드가 다 끝날 때까지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에피소드의 각 스테이트마다, 즉 0시점부터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캐피털 T 시점까지 스텝 T가 하나씩 스몰 T 스텝이 이제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이것들을 각각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와 넥스트 액션을 가지고 현재 스테이트와 현재 액션에다 이렇게 갈아 끼는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교수님, 폴리시 업데이트가 언제 일어나요? 이렇게 하게 됐을 때 폴리시 업데이트가 언제 일어날까요?
폴리시 업데이트는 사실 뭘 바꿨을 때 일어나는 거죠? Q를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바뀐 Q로 뭘 정의할 때? 그리디 폴리시 정의할 때죠. 자, 폴리시 이터레이션 잘 생각해 보세요. 폴리시 이터레이션 어떻게 정의해요? Q 펑션 에스티메이션 한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된 Q 펑션 가지고 뭘 해줘요? 그리디 폴리시 만들어주고 다시 Q 펑션 에스티메이션 해주죠. 똑같아요. Q 펑션 에스티메이션 어디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업데이트된 Q 펑션 가지고 뭐가 동작해요? 엡실론 그리디 만들어야 되네요. 엡실론 그리디 만든다는 얘기는 Q를 가지고 그리디 폴리시를 어떻게 해준다? 만들어준 다음에 그 만들어진 그리디 폴리시로 엡실론 그리디를 다시 정의해서 스테이트 A 프라임과 스테이트 S 프라임을 여기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얘는 얘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폴리시 파이랑 얘를 뽑아낼 때 사용되는 폴리시가 사실은 온폴리시라고 하긴 했는데 엡실론 그리드라는 것만 똑같고 딱 뭐가 사실 바뀌냐면은 Q를 바꿔버리는 순간 엡실론 그리드에 들어가는 요 그리드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A'을 꺼내오는 순간 그 A'이 사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임프루브드 된 폴리시에서 정의된 그리드가 반영된 A'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폴리시 이터레이션 과정이 어디 안에 숨어 있어요?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폴리시 업데이트, Q 업데이트, 여기서 Q 업데이트를 하고